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에서 캐낸 석유가스,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가스관 사업을 두고 미국이 오랫동안 반대해 왔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태도를 바꾸고 독일과 이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또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또 피해를 보게 될 우크라이나는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한편 중국이 빈곤한 농촌 인구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농촌 사람들을 새로운 곳에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거비를 공짜로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이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본 은행들의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가 또 은행 업계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증시 업종 분석에서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도 주식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빨간불은 상승할 때 들어오는 불 색깔이죠. 코스피 지수는 0.23%, 코스닥 지수는 0.8%가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만 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이 퍼지면서 새로운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오를 거면 또 왜 떨어졌었나 싶기도 하고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네. 만회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예,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리오프닝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 등의 영향으로 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렸던 얘기가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들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 중반 이후로 금리도 많이 안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지금 확진자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 이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형성되면서 예. 주식시장은 조금 반등이 시현되는 부분 등이 이번 주 후반에 전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텐데요. 네네. 실적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월초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었고, 어제는 포스코 실적 발표되면서 대기업 집단 실적은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이달 초까지 나왔던 현재 매크로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수출 호조, 그리고 경제활동 회복 등과 같은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월초에 약 12조 5천억 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 현대차가 약 1조 8천억 원, 그리고 포스코가 2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서 예. 우리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적은 예상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적인,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매출 신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익 증가가 조금 더 컸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정상 궤도와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데 어떤 수요가 폭발하고 영업 환경이 호전되었다는 측면 등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는 마진 관리가 잘 되고 비용을 절제하면서 이익을 끌어올렸었던 측면 등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포스코 등과 같은 최종재와 중간재에 해당되는 관련 기업들의 경우 실적 호전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리오프닝을 앞두고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가져왔었던 경기 민감 산업들,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등과 같은 여러 내구재와 기초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 변화 등은 네. 여전히 바뀐 바가 별로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전체 산업의 이익 흐름이
어떤 경기 회복과 확장 국면을 반영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중간 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는 기업들만 계속 잘 되는 분위기였다. 2분기까지도 뭐 네, 특별하게 그렇죠. 코로나 수혜를 입은 기업도 수출 기업들 중에는 있긴 한데 전부 다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남은 3분기, 4분기 때가 결국 그래서 아직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산업들까지 온기가 전해질지 아니면 그나마 잘 나가던 기업들마저도 일시적 특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다시 불경기가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까? 양쪽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우선은 모멘텀에 대한 관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경기 정의겠죠. 예.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할수록 결국 코스트 푸시 내지는 디맨드 풀에 의한 이런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은 결국 매출에 대한 전과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훼손되지만 않게 된다라면은 매출과 이익 신장에 대한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멘텀에 대한 관성을 우리가 당분간 신뢰하는 부분 등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이제 7월 말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이 본물을 이루게 될 겁니다. 상장 기업들은 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45거래일 이내에 그 실적을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 8월 중순 전후로 실적을 내놓아야 되는데 최근에 전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데다가 각종 투자 활동이 강화된다는 측면 등은 결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영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동향과 실적 내용들도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회복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하나 포인트가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에는 실적이 꽤 잘 나오거나 또 반대로 또 실적이 의외로 실망스러운 것들도 서로 엇갈릴 수 있으니 그런 실적 발표는 자세히 봐야 되겠다. 네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주식시장은 뭐가 좀 중요한 일정 내지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달 주식시장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3,300을 탈환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9개월째 랠리에서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만큼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커져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신 월말 월초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우리 7월 수출 데이터 등에 대한 부분 등의 기대감이 예. 과연 시장을 얼마나 지지해 줄지가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라 밖의 경제 현장에서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뉴스들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리포트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하고 독일이 무슨 가스관 합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은 중간에 대서양도 있고 아주 넓은데 그 무슨 가스관이 오갈 게 있나 싶었더니 미국이 무슨 가스관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가스관을 놓는 사업이 미국이 그동안 뭐 해라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원래 독일하고 러시아의 일인데요. 네. 이 독일과 러시아가 발트해 그 위에 있는 발트해를 통해서 바닷속 해저 천연가스관을 연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름은 노드스트림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밖에서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에 에너지를 보내는 능력이 러시아가 네. 증가가 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 영향력이 커지니까 예. 좀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한판 붙었을 때 이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 내 이 미국 편을 드는 국가들한테 야, 내 편 들어 미국 편 들면 나 에너지 안 줄 거야? 밸브 이렇게 잠근다. 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2019년에 이 가스관을 설치하고 있던 회사가 이 스위스 회사거든요. 예. 여기를 제재를 하면서 이 공사 자재들을 조달할 수 없게
그래서 공사가 결국에는 중단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다른 나라에 돈 보내고 하는 걸 미국이 갖고 있는 은행망으로 막아버렸군요. 예,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나는 야. 반대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번에 미국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가스관 만드는 거 방해 안 할게. 기업 제재도 안 할게 이렇게 예. 약속하고 독일은 고맙다 나도 보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 이 내용인 거죠. 사실은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의 일인데 괜히 간섭하다가 미국이 그렇죠.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뭐 양보 물론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이니까 노드 스트림 2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봐서 노드 스트림 1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 있습니다. 이 노드 스트림 1도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천연 가스관인데 이게 양이 하나 더 늘면 보내는 양이 더 느니까 돈도 예. 많이 벌고 독일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한 거였고요. 노드 스트림 1도 독일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노드 스트림 1은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가스관이. 네, 가스관이. 그래서 네. 위로 조금 올라가서 발트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 가는 길에 노드 스트림 2는 바로 독일로 가고 네. 노드 스트림 1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구소련 연방 국가들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니까 네. 그냥 지나갔군요. 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은 지날 때마다 통과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가는 수수료만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3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쭉 뻗어서 가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바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네. 요 가스관이 우리나라 지나가면 여기다 밸브 하나 달고 네. 야, 우리 말도 안 들으면 우리도 잠글 수 있어. 잠글래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엄청 크니까. 통행료도 못 받고.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나도록 하는 계약 기간이 2024년에 만료가 되는데 네. 이후에 그 두 개가 돼버리면 러시아가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 지나가는 거 밸브 잠궈버리고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니까 네. 지금 불안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거죠. 네. 우리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그 시원스러운 고속도로 만들어지면 네. 양쪽은 좋아하는데 이제 중간에 국도변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은 다 몰락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천연가스를 배로 받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렇게 LNG선이라고 하는 예. 배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 음. 가격이 훨씬 쌉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음식 하나 시키면 음식값이 2만 원, 배달비가 한 3천 원 이렇게 하는데 네. LNG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배를 실어 오니까 가스값보다 배달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답니다. 맞아요. 그래도 뭐 써야죠. 어떡해요. 다른 가스 안 나오고. 네. 이거 여기처럼 파이프로 연결하면 딱 좋긴 한데 저기 중동 지역에서 파이프로 갖고 오자면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미국이 중간에 회방 놓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뭡니까? 일단 너무 다 지어버렸어요.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아, 노드스트림 2가. 네, 지금 거의 98%, 99% 정도 완공이 된 상황이고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이 러시아와 독일 간의 가스관 설치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제재를 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반대한다. 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입장이 뭐 바뀐 건 아니고요. 일관됐는데 이제 미국 제재 이후 러시아가 자력으로 짓겠다면서 이렇게 애쓴 결과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막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스위스 회사가 미국 때문에 저희 공사 못하겠습니다 한 걸 러시아가 알았어 비켜요 우리가 지을게 해버렸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접근법을 바꾼 건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대신에 이 독일과 미국이 합의를 할 때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네. 독일은 만약에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할게. 그리고 러시아가 밸브 막는다고 해도 우리는 추운 겨울을 밥도 못할지언정
저항하고 러시아와 싸울 것이다. 너무 그게 될까요? 극단적이긴 그게 한데요. 가스인데 이게 무슨 뭐 명품 가방 같은 거야 한 1년 안 매도 되지만 음, 글쎄요. 아무튼 독일도 네. 그렇게 약속했고 했고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도 섭섭치 않게 우리가 대우를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고 네. 미국은 나중에 러시아가 에너지에 대한 강제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 파이프라인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유지할 거야라는 예. 거에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음. 이거는 한국 기사에는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독일한테 가스관 운영 규칙에 킬 스위치 조항을 포함하자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네, 뭐예요? 이 킬 스위치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웃 국가나 이 서방 동맹국들한테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면 네. 독일 너네가 가스관 스위치를 닫아버려. 우리 안 받아. 그냥 너네 거 안 받아. 너네 돈 벌지 마. 이렇게 아, 당분간 러시아가 가스 장사 못하게. 네 이렇게 닫아버려라 하는 내용인데 독일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러시아 손해인지 독일 손해인지 그러니까. 자해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너희들 나쁜 일 하니까 너희한테서 가스 안 사올 거야. 우리 유럽이 다 같이 안 살 거야라는 불매 운동인데 네. 독일은 거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미국이 하는 일도 보면 이렇게 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그냥 좀 막무가내죠. 우기고 네. 마치 그 고무줄 놀이를 하려고 이렇게 고무줄 쫙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참. 마음에 안 드니까 가위로 쫙 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기분 풀리면 와서 또 이어주고. 네. 뭐 나라들이 다 그렇죠. 뭐. 예.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농촌에 사는 분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농촌 빈곤 탈출의 이 다른 말로 대규모 사회 재설계 이주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삶의 질이 열악한 빈곤층을 정부가 새로 주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주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0년까지 작년까지 농촌 빈곤 인구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 공언을 했는데 원래 실제로 이 개선 작업이 들어간 거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중국이 농촌에서 좀 빈곤층으로 지내는 인구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2년 기준으로 1억 명에 가깝습니다. 네. 뭐 깊은 산속에 이 토구를 지어서 뭐 감자나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 뭐 수십 킬로 이렇게 물을 길어와서 사는 사람, 예. 뭐 아니면 어떤 곳은 뭐 마을 외부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요. 절벽을 나무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야만 외부로 연결되는 곳도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이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네. 과잉 경작 때문에 토양이 오염돼 있다든지 뭐 너무 외져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곳에 사는 주민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빈곤 인구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근처에 땅에다가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어서요. 네. 이주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근데 지금 살던 곳을 그냥 버리고 망가뜨려 와라. 버려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원래는 중국의 15억 가까운 인구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는데 네. 점점 이제 도시도 만들어지고 산업화도 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근로자가 되고 네. 농업인이었다가 보통은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될 때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토지 매매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서 좀 부자가 되기가 어려웠던 조건들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빈곤층으로 남아 있다 그래요. 그 땅 팔고 올 수도 없고 뭐 도시에 와도 특별히 일자리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계속 농촌에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중국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도시로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니까 이제는 살만한 곳을 아예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건데 주택을 지어주는 겁니까? 그냥 나라에서? 네, 그냥 주택을 지어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렇게 맨션 같은 연립주택 같은 곳을 정말 예. 여러 단지를 지어놨는데 이 한 뭐 2,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거주지 제공은 무료고요. 네. 심지어 이 사회복지 기금으로 뭐 한 3, 40만 원 정도의 소액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 뭐 이주를 안 할 거야라고 해도 압력을 가한다거나 주거지를 동의 없이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무료로 결국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가난하니까 그쪽에서 사지 마시고 좀 나오세요예요?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동네가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파괴될 것 같으니 위험합니다. 네. 나와 사세요 이겁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정말 뭐 싱크홀이 막 생긴다거나 음. 아니면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아니면 우리 거기에 댐을 건설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아니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에 지금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나와서 기여 좀 하세요. 나와서 기여 좀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야, 그런데 집을 지어주네요. 네, 이게 정말 적게는 몇천 명이고 많게는 막 18만여 명 이렇게 네. 이주하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거를 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이민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런 평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오면 이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네. 일단 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채용 담당관이 뭐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 일자리를 이제 도시 쪽이나 근처 읍내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알선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뭐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야, 집도 지어주고 네. 직업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편의시설도 농촌보다는 뭐 좋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랫동안 원시적인 삶을 살아온 소수민족이 많아가지고 예. 이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적응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동떨어진 삶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뒤뜰에 오이를 심었다가 그 지역 관리자들한테 혼쭐이 난다든지 이 아파트에서는 배추를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생활하는 것에 모든 것이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아무리 집이 생겼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는 매한 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정착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마련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와 노인을 제외한 뭐 아이들만 집에 있고 남자는 뭐 한 1,000km가 떨어진 공장 단지나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말 부부네요. 1,000km면 가족이 서울 부산 거리의 2배가 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해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껏 지어놓은 아파트를 두고 다들 도시로 떠나가면서 노인들만 남게 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뭐 농어촌에 여전히 계속 계시는 분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분들을 계속 도시로 뭐 오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분들도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각종 농축수산물 관세를 높게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해외 한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시골의 빈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의 빈곤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도시의 희생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중국에서는 이제 제조업 인건비 올라가서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고 그렇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초조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또 인력이 공급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좀 덜 오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사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빨리 도시로 나오면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 같이 번영하는 사회로 좀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빈곤층인 1억 명이 중산층에 빨리 들어가줘야 소비 성장에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다들 모든 나라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기는 한데 중국은 좀 화끈하게 푸네요. 네. 그냥 집 지어놓을 테니까 다들 오세요. 이렇게 네. 중국의 이야기까지.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또 정부에서 알려왔네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 입으시고 집에 에어컨 선풍기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놨으니까 정부가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어르신들 부모님들 혼자 계시면 수시로 좀 안부 전화해서 더위 핑계로 또 안부 전화도 하고 더 할 말 없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어요 어머니 같이 좀 들으세요 이런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 오늘은 은행들 이야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은행이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상장이 안 돼 있다고 다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상장되어 있었는데 예. 대부분 다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금융지주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그게 예전에 뭐예요? 이제 금융지주가. 은행업만 하다가 어. 은행업만 해서는 이제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예대마진 이런 것들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은행 밑에 다른 이제 금융 계열사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업이 뭐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는다던가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B 하면 KB 은행도 있고 KB 그렇죠. 증권도 있고 KB 보험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뭐 이런 신한도 것들 신한생명도 있고 뭐 네. 신한은행도 있고. 이걸 한 번에 다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네. 게 지주사입니다. 아, 그럼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등을 하나로 묶어서 네. 그 위에 그냥 지주회사 하나 만들고 네, 그래서 그걸 상장을 그 해놓은 거죠. 지주회사가 상장. 그럼 네. 일종의 상장된 지주회사는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게 상장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금융 지주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네,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1일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KB랑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예. 발표를 했고 예. 27일 날 신한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대 금융지주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금융사들이죠. 실적 발표를 마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충당금이라는 걸 많이 쌓아서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예.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충당금이 다시 돌아오고 환입? 되고 그러면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몇몇 기업을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순이익이 7,50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뭐 잘 모르시잖아요. 네.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수치가 6,3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1,2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1,200억 번 은행이 네, 올해는 7천억을 벌었다고요? 네, 4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온 수치고요. 예.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 이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하나금융지주는 순이익이 9,300억 나왔고요. 네. KB금융은 1조 2천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예. 이유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이자 마진입니다. 내가 예금을 했는데 네. 예금을 한 예금금리랑 대출을 받는 대출금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금금리가 한 1%면 대출금리는 그거보다 좀 높은 뭐 1.5에서 2% 정도 되니까 네. 은행은 그 차이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순이자 마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졌다.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예. 근데 수익성만 좋아진 게 아니라요. 대출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뭐 정부에서 막 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계 대출을 막으니까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규모도 늘어났고요. 네. 이제 작년에 안 좋아서 사실 쌓아놓은 충당금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떼이면 예.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빌려준 돈을 떼일 거에 대비해서 돈을 쌓아놓는 것, 저금을 예. 해놓는 걸 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네. 라고 하면서 그 충당금을 다시 이익으로 바꿔놓는 예. 그 충당금 환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한 3천억 벌었지만 네, 2천억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한 지금 상황이니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 정도는 따로 쌓아놔라 그래서 1,000억만 벌었어요라고 했다는 네, 거군요. 네. 근데 그런데 그 2천억이 올해는 다시 이익으로 돌아온 거죠. 필요 없으니 다시 올해 번 걸로 치자. 네, 맞습니다. 이래저래 좋네요, 그죠? 맞습니다. 충당금도 다시 환입됐고. 그래서 배당을 좀 합니까? 은행은 작년에는 배당하지 말라고 정부가 압박해서 배당 안 한다고 또 은행 주주들의 입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배당률이 돈을 버는 거에 한 25% 정도 배당을 했는데 예. 코로나로 위험하니까 너희 한 20% 정도만 배당을 하라라고 해서 배당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50원 중간 배당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로 750원 발표를 했고 그 중간 배당이 최초예요, 아니면 중간 배당이 최초입니다. 중간 배당이. 네, 중간 배당 최초로 750원 발표를 했고 뭐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올 한 해 배당률이 한 30% 정도는 될 것이다. 버는 거에 한 30%를 네. 배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익도 엄청 많이 났고 작년에 배당을 못했었거든요. 네. 원래 25% 정도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버는 거에 정부에서 한 20% 정도만 하고 남겨놔라라고 네. 해서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 은행들 보면 네. 아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 말든 왜 정부가 간섭입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일반 기업이라면. 네네. 근데 은행은 정부가 라이센스 안 줬으면 맞습니다. 당신들이 뭐 연구 개발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번 겁니까? 뭐 그렇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돈을 번 겁니까? 그냥 우리가 준 허가증 하나 가지고 돈 버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세요? 하는 의견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하나금융지주도 700원 배당하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500원 했던 중간 배당을 네. 200원이나 늘렸습니다. 뭐 중간 배당이라고 하면 원래 배당은 연말 회계연도 말에 한 번 하는 건데 네. 중간 배당은 언제 하는 걸 다 중간에 하면 다 뭐 중간 배당이에요? 분기별로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기나 반기에 하면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본이득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려면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1년에 2번 해요? 중간 배당하는 회사는 연말에 네. 한 번 하고 분기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그럼 다 그걸 중간 배당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미국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분기 배당한다 하더군요. 네, 배당이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하는데 예. 굉장히 조금 찔끔찔끔씩 계속 들어와요. 뭔가가. 월 배당하는 회사도 꽤 있고 네네네. 배당을 합니다라고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지. 네. 우리처럼 한 번만 하면 야,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왜 배당을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해? 어쩌라고?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 하거나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가 봐요. 있죠. 미국은 월급도 주급으로 준다면서요. 제가 미국은 안 가봐서 아니 저도 들었죠. 저도 뭐 미국에서 월급 받아봤겠습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손흥민 선수 주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주급이 뭐 저희 연봉보다 많아요. 그 얘기 해야 돼요. 꼭. 죄송합니다. 슬프네요. 네.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은행들 주가가. 네, 최근에 금리가 또 하락을 했어요. 연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 마진이라는 게 폭이 커지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이게 은행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영끌 주의해라. 영끌에서 뭐 부채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투자하는 거 주의해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은행 쪽의 대출을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예. 주가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곧 상장을 하죠. 이제 카카오뱅크. 네. 이게 은행업에서는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면서 네. 은행 쪽의 주가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영업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차이뿐인데 상장을 한다고 또 기존 은행들이 더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상장하면 뭔가 좀 더 미사일도 갖추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은행업에 투자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짜놨을 거 아닙니까? 뭐 4대 은행을 20%씩 뭐 샀다든지. 투자자들이 네. 기존 은행 팔고 카카오뱅크 담을 것 같다. 그렇죠. 은행의 비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의 비중을 팔아서 다른 은행을 팔아서 카카오뱅크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성장성을 워낙 부각시키다 보니까 기존 그래서? 은행들이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언제 상장하죠? 이게 다음 달인가요? 뭐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네, 이번 달 26, 27 청약을 하고요. 다음 달 일반 투자자들은 네네 청약을 하고요. 다음 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2017년도에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음. 문을 열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다라고 해서 중금리 신용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에 그 정부에서 인가를 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중금리 신용 대출은 많이 안 하고 고신용자 신용 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예.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이익을 낼 거라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반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네. 4년 만에 상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도나도 신용대출 받으려고 네. 하다 보니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갔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버튼 몇 개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신기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분들도 그냥 있더라고요. 한번 받아봤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됐는데 예. 5월 기준으로 총 고객 수가 1,653만 명인데요. 예. 이게 은행업의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계좌만 열어놓고 안 쓰는 고객들도 있을 텐데 액티브 유저가 1,335만 명. 예. 그러니까 고객 수 대부분이 액티브 유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제활동 대비 침투율이 5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의 한 60% 정도는 다 카카오뱅크 계좌 갖고 있고 네. 뭐 이리저리 쓰신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성장인 거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은행업에서는 볼 수 없는 성장세였다라고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이니까 뭐 기존의 하나은행, KB은행, 신한은행 그런 은행으로 봐줄게. 네. 그렇게 해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은행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좋은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 뭐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데 네.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았다. 왜냐하면 가치를 정하는 데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쳐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기야 뭐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26, 27일 이제 기관의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사실 밸류에이션 안 할 리는 없을 거잖아요. 기관의 수요 예측을 보면 1,700대 1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400조 원이 몰렸거든요. 이게 이제 4월에 2,326조 원을 기록한 SKIT를 넘어선 SKIT가 청약 증거금이 80조가 모였거든요. 예. 그럼 이거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지만 희망 공모가는 최상단의 결정이 돼서 공모가 비싸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던 분들은 약간 머쓱해졌어요. 네, 네, 비싸면 당신들은 사지 마세요. 네. 했다는 뜻이니까. 네, 여기 살 사람 많습니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그래서 은행업에 뭔가를 좀 바꾸는 신선한 은행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박수는 칠 수 있는데 네. 그래 봐야 은행이 돈 버는 방식 말고 뭐 다르게 돈 벌겠냐. 결국 지금도 예대 마진 가져가는 정도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 대출을 앞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는 한 그냥 기존 은행의 포션 뺏어오는 거고 네. 잘하고 고맙기는 한데 그 은행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다른 뭘 좀 점을, 더 네. 다르게 좀 할까요? 이런 다른 은행들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점포가 없고 은행이랑 비슷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플랫폼 금융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증권회사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다른 쪽에 대출 알선도 해주고 카드도 만들고 네. 이런 쪽들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많은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를 이제 개설해주고 그쪽에 예. 카카오에 수수료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IT를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고객이 1,6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1,600만 명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주들 이 홈페이지에 좀 들어오시니까 네네. 최근에 금융권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거든요. 금융 이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카카오뱅크가 이런 쪽에는 가장 뭐 선두가 되지 않을까. 하기야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카카오뱅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 보니까 똑똑하네. 네.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은행 일반 은행에서도 네.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다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네, 하는 일인데 이렇게 네. 폭발적으로 많이 개설되는 쪽은 없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같으니 네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 요즘 은행 업종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